자, 계속해서 11번째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시기와 철회 시기. 자, 상황상구역 추진위원회는 탄료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4분의 3에 육박하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서강상구역 비대위는 공의한 후에 일단 동의서를 제출하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동의서를 턱 취소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동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서강상구역 비대위의 준비를 한번 볼까요? 철회서를 각각 작성한 후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성명을 적은 후에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서강상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을구청장에게 내용 증명 방법으로 철회서를 발송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까지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반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다만 이러한 취지는 뭐냐? 고의에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절차의 방해를 막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런 방법과 그 시기까지 한번 알아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째, 우리가 이제 도정법을 보면, 도시정비법에 보면 추진위원회 당시에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모임인 추조민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치고 나서부터 하는 조합원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둘의 차이는 뭐고, 그러면 조합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주민총회에서 결의사항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서강3구역 비대위는 서강3구역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조합도 설립되지 않았는데 뭔 총회를 합니까? 그래서 이 주민총회는 도대체 어떤 성격인가? 서강3구역 추진위원회가 마포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운영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다들 모여가지고 머리로만 이어지는 요즘 유행하는 영화의 군체 같은 그런 잠재적인 의사결정 수단은 현실은 없죠. 무조건 회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회사에서도 이사회가 있고 그리고 주주총회가 있듯이 이런 도시정비 사업에서도 주민들로 이루어진 뭔가의 회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 대의원회와 유사한 조직이 바로 추진위원회고, 조합원 총회와 유사한 조직이 바로 주민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는 걸 우리가 볼 때에는 광해 추진위원회,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두가 모인 비법인 사단이 바로 광해 추진위원회입니다. 하지만 그 광해 추진위원회에는 그 정비사업구역 내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되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토지 등 소유자들을 다 끄잡아 당겨와가지고 조합원을 만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분양 신청의 이전까지는 전부 조합원입니다. 법리적으로는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 청산자가 발생할 때부터 조합원과 현금 청산자가 나눠지죠.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때마다 조합원의 신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기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있고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광해 추진위원회는 그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동의한 사람들 전체의 모임인 대신 등기는 안 됐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모임으로 해가지고 비법인 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내일 추진위원회 모임이 있대,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대, 이렇게 말할 때 그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대표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누구 추진위원장은 누구, 추진위원은 누구라고 해가지고 동의를 했을 때에 그 개개인들 추진위원과 추진위원장이고 회의가 바로 협의회 추진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진위원회는 몇 월 며칠 날 모이겠습니다 할 때에는 협의회 추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총회는 그러면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주민총회입니까?
그러니까 광해 추진위원회에 모인 주민들만의 총회가 주민총회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비구역이 있으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등 소유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의 가장 큰 역할은 추후에 조합 설립 과정을 보조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이해됐습니다. 근데 설계업자가 왜 끼죠? 설계업자는 조합 설립 동의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추정 분담금에 대한 계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 추정 분담금은 추산액이나 비례율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단지 산정 공식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합 설립 동의서 서식을 한번 보죠. 자, 뭐 앞에는 대략 적는 내용들 똑같습니다. 동의자 현황 설명 이렇게 적고는 뒤가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을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조합 설립 동의를 하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조합 설립 동의는 무효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동의서에 들어가게 되죠. 비용의 부담 부분을 보면 1번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 처분 시 임시 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조합은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조합에서 요 문구를 따랐습니다. 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어떻게 되느냐?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빼기 갈로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곱하기 비례율 이렇게 되는 거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곱하기 비례율은 바로 권리가액이라는 뜻입니다. 개개인의 권리가액 앞으로 내가 받게 될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종후가격을 빼기 권리가액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분담금을 추산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다 예시로 24평짜리, 뭐 32평짜리를 했을 경우 니의 분담 권리가액이 1억일 경우, 2억일 경우, 3억일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옆에다가 앞으로 분담해야 될 추산액을 하는 그런 예시도 있긴 합니다. 비례율은 도대체 뭐냐? 이 공식을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유용한데 사업 완료 후에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이죠. 빼기 총 사업비. 이것도 다 추산입니다. 추산. 그 다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종전 자산 가액으로 나누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벌어들일 거에서 비용을 빼고 난 그 수익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을 해가지고 비례율을 내는 겁니다. 비례율이 100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내가 있는 그 가액 그대로 아파트를 24평 내지는 32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예시를 해놨는데 보통 보면 예시대로 이렇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찍어낸 이후에 이걸 가지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으러 다니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인 주민총회가 이제 등장합니다. 주민총회는 정비업체, 아까 보신 설계업체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조합 창립총회가 아니더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합 창립총회는 뭐냐? 보통 도시정비사업구역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주민총회가 조합 창립총회입니다. 그리고 그 의결 성적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 3구역 추진위원회가 소집한 주민총회에 서강 3구역 비대위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왜 참석하죠? 우리도 일단은 주민총회에서는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심정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병이 딱 보니까 비대위원들이 난리를 피울 것 같아요. 소란을 피울 것 같아서
일단 입장을 시켜줬는데 너희들은 의결 종족수를 빼겠다. 왜? 잘못 이해하신 거죠. 여기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고 사업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만 나와서 결의하는 장소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입장을 시켜주는데 그거 결산해가지고 의결 종족수를 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사히 총회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서강상구역 비대위원을 합치면 의결 종족수가 모자란다. 이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그 사람들은 의결 종족수에서 빠지는 거야. 근데 서강상구역 비대위는 이 주민총회가 종족수 위반이라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 규정상 근거를 둔 주민총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 계산. 우리가 국회가 이제 개원할 때에 땅땅땅 하면서 지금부터 개의를 하겠습니다라는 정족수하고 그다음 안건 결의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나뉘죠. 나중에 조합원 총회는 똑같습니다. 조합원 총회는 똑같은데 이렇게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하면 일단 주민총회는 열립니다. 개의를 한다는 말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안건 결의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총회에 참석한 미동의자, 서강상구역 비대위원들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다 배제하고 배제한 나머지 숫자를 모수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참석 비대위원들이 압도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모수가 크다.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 추진위원장은 그 결과도 받아치고 또 한 번 창립총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업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이죠. 보통 보면 압도적이거나 적어도 과반수는 넘겨야지 그때 가서 조합 창립총회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강상구역 추진위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골탕을 먹었죠. 아무래도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병 추진위원장이 각 비대위원장보다 공부를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좀 하라도 이 공부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 추진위원회가 심기일전해가지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이제 또 개최하려 합니다. 야, 이번에 보니까 비대위가 보니까 이게 딱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이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창립총회 자체를 개최 금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총회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총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가처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 조합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있고 조합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이렇게 둘이 나뉩니다. 근데 총회 자체를 개최를 아예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매우 어렵고 딱 보기에 일견 정확하게 하자의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본안 판결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지만 되는 서면 결의서 하자가 아주 미미하게 난다든지 그런 내용상 하자 이런 거는 힘듭니다. 솔직히 개최 금지 가처분 힘들고 정관 위반 정관을 보면 어떻게 해서 장소에서 총회를 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통지를 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니까 뭐 금품살포죠. 막 이거 표 들리고 뭐 그런 경우 그러면 도시정비법상 벌칙조항이 위반이 되니까 이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인정됩니다. 개최금지 사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총회 소집 절차 및 조합 설립 전 불가능한 의결사항의 상정, 일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아예 통지를 누락해버렸다든지 통지 방법 관련해서 일반 우편으로 쭉 보냈습니다. 자기 미워하는 비대위 토지 등 소유자한테. 그래서 유리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등기로 통지하는 경우 그리고 총회 서명 결의서의 하자가 서명이 막 없어요. 그리고 딱 봐도 그냥 목도장으로 이걸 찍은 듯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도장으로 찍은 듯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면 난 그런 도장 찍은 적 없다. 그런 사실정서가 나올 경우에 중대 명백한 경우 그리고 창립 총회를 하면서 조합 설립 후에야 선정해야 되는 시공사에 대한 가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요즘에는 보기 힘들죠. 워낙 적법 절차라든지 도시법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총회 개최 금지 사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다투는 게 조금 더 소프트하고 재판부도 숨 돌릴 겨를이 있다는 점에서는 좀 유리하죠.
조합 임원의 법률상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립총회를 무사히 끝낸 서강상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장으로 병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병은 감개무량한 날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갑이 제기한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병은 선임되고 난 이후에 위장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합원들 몰래 다른 곳으로 잠시 이전했다가 그곳 물건을 매도하고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온 것이 밝혀졌어요. 여기서 병은 갑이 아니고 병이죠. 병은 일시적인 이전일 뿐 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구역 내였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고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는 당연히 솔선수범해서 이주해야죠. 그래서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은 거주 요건에서 화자가 발생해서 조합장 설립 결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어도 그 이후에 조합장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16번 갑하고 병하고 15번에서 좀 헷갈렸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16번 병은 일단 조합장에서 사임하는 방법으로 이선으로 후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총회에서 이제 정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죠. 근데 병은 조합장은 아니어도 임원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지 그 부분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각호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조합 임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은 조합장이 아니어도 이사로 남아있으면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이야기 드렸던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이의하고 그 인가처분 전후의 법적 분쟁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은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고시된 후에 창립총회에서 서명 결의서가 모자란다고 파악해가지고 일부 비대위원들과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뿌리를 자르자. 자, 창립총회가 문제다. 그래서 C 변호사한테 맡겨가지고 창립총회 결의 자체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고시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 행정소송의 일단은 전 단계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죠. 조합 창립총회에 제출한 서명 결의서가 이제 모자란다는 겁니다. 자,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성격부터 다시 한번 이제 반추해 보겠습니다.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으로 서강 3구역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으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창립총회 결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창립총회 결의만 따로 떼가지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창립총회 결의 하자가 단순 위법이라도 취소 사유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안에서 C 변호사가 창립총회 결의는 안 됩니다. 각하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다투십시오. 이렇게 올바른 어떤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았으면 빨리 가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누가 여기서 원고를 쳐줄 것인지 비대위원들 중에서 자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갑씨부터 해야 되고. 근데 아웅다웅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력을 보니까 뭔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딱 보니까 이게 35일째다. 그래서 고시일 5일 이후에 90일이 경과하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해야 되는 소송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후다닥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빨리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3장짜리라도 소장을 먼저 넣어놔야 된다. 근데 밤에 모여 있는데 에이 기다려봐. 오늘은 저녁을 먹고 뭐 하루 정도는 봐주겠지.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넘겨버리면 영영 어떤 취소 소송으로서는 구제를 못 받는 그런 양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다가 마지막 세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